수능 특강 융합 12번 지문 활용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융합 지문으로는 마지막 지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만나서 그 앞부분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개학이 다시 그 등교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 문화 영역을 새롭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융합 지문으로는 앞에 나왔던 과학 지문에 비해서 그렇게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문항수가 좀 많았습니다. 6개 문항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어 놓은 것을 보니까 다들 잘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준 그 변형 문항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그건 본인이 직접 푼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융합 12번 지문에 칸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인문 지문에도 칸트가 이미 있었죠. 여기 융합 12번에 있는 칸트는 칸트 철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역으로 따지자면 철학과 기하학이 융합된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을 잠시 보자면 7개 문단 중에서 1번부터 3번 문단까지는 철학이었죠. 그리고 5번 문단부터 7번 문단까지는 그 기하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문단은 철학과 기하학이 이렇게 융합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변형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칸트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특에서는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도 선생님도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칸트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먼저 선지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지식이 학문적 지식이라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다. 1번 선지에는 2개 문단에 걸쳐 있던 내용이 지금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번 문단에 칸트의 학문적 지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장에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는 것이 칸트가 생각하는 학문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적 지식은 선천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칸트가 생각하는 학문적 지식은 선천적이어야 되고 이 선천적인 지식에 대한 것이 다시 이 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2번 문단에서 칸트는 이 선천적 지식이 경험과 무관하다. 자,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지 1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지식이 학문적 지식이라면 자, 이 선천적인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이 선천적이라면 그 지식은 분석 판단에 대한 관한 지식이다. 자, 이번 선지 내용은 다시 4번 문단으로 와서 학문적 지식은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의 내용은 분석 판단에 관한 지식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4번 문단에는 종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빨리 나온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 2번이나 뭐 1번 정도에 나와주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몇 개의 선지 가지고 이렇게 혼동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읽고 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휘어진 우주 공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자, 분명히 본문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내용 나온 지문이 있었죠. 바로 7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7번 문단 바로 나와 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후에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평평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 휘어져 있는 것을 있음을 보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찾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주장했던 선천적 종합 명제들이 사실 후천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보인다. 자,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이라고 믿었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면서 그러한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밝혀진 문단이 있었죠. 5번 문단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이라고 믿었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타나면서 칸트가 선천적으로 봤던 명제들은 결국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서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에서 제시한 공리들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를 설명한다. 자, 6번 문단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단어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공리는 여러분들 저 단어 사전을 항상 이렇게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공리라는 말은 어떤 전제가 너무나 진리로 인정되어서 다른 명제의 전제가 될 정도의 그런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에 그린 삼각형 내각의 합은 삼각형 크기가 작을수록 180도에 가까워지지만 크기가 커지면 180도를 벗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구면 위에서 성립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구면 기하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선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번에 읽은 내용이 여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기하학 원론에서 제시한 공리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죠.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구면이나 쌍곡면 등에서의 기하학을 포함한다. 이거 방금 읽은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6번 문단에 방금 4번에 언급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부분 바로 밑이죠. 그래서 180도 지구 표면에 그린 삼각형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180도에 가까워지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180도를 벗어나게 되고 이런 것처럼 구면 위에서 성립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구면 기하학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말 한 장 모양의 곡면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쌍곡 기하학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선지에 있는 쌍곡면 등에서 기하학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도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5번 선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5번 선지입니다. 분석 명제 역시 종합 명제와 마찬가지로 경험의 의존적임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 5번 선지에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 명제 역시 종합 명제와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그 기하학의 공리를 근거로 삼았던 것은 칸트가 얘기한 선천적 종합 명제였죠. 분석 명제라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수특기에 나와 있는 6개 문제와 선생님이 준 이 2개의 변형 문제 정도를 풀면 어느 정도 지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풀기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시 지문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문 보면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천적과 후천적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철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철학에서는 그 인식이나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후천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에 논리적으로 앞선 것으로 부여되는 거. 다른 말로는 선천적은 선험적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먼저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천적이나 선험적이나 같은 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나 체질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것이죠. 철학에서는 인식이나 개념이 경험에 의존하거나 혹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험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이 혹시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경험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후천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이라는 말은 많이 나왔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보편성과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편성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성질이죠. 두루 미친다. 여기저기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해서 필연성이라는 말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로 인한 결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특에 흔히 나오는 단어입니다. 범주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범주라는 말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자, 같은 성질을 가진 어떤 부류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주라는 말이 나오면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것이구나. 같은 덩어리구나. 같은 집합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리라는 단어는 아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너무나 분명한 진리로 인정되어서 다른 명제들의 전제가 되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을 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간이라는 말. 자, 뿌리 근자죠. 그래서 어떤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앞머리에 나오는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사실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 여러분들 읽다 보면 1번 문단과 2번 문단의 내용이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천적 지식은 분석적 판단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 후천적 지식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표의 내용을 그려가면서 내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해 안 간 친구들은 앞부분은 읽어보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